자, 오늘은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질문입니다. 비행체가 비행을 하는 원리는 엔진에 의한 추진력과 날개의 양력입니다. 추진력은 넘어가고 양력 부분입니다. 본체 날개와 꼬리 날개, 꼬리 날개는 방향탑, 승강타로 나뉘고 본체 날개는 중심 유지 및 양력 밸런스 유지와 방향탑, 승강타 보조 역할입니다. 날개 밑부분은 평평하게, 윗부분은 유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밑부분은 공기가 느리게 들어가고 윗부분은 공기가 빨라 저하게 되면서 위로 뛰려는 힘,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양력을 극대화, 극소화시키는 것이 플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체를 뒤집어서 비행하면 내려가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투기들은 왜 배면 비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일단 랜덤으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엔 좀 쉬어가나 했다. 인생.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창궐 2부 15분 21초경에 이 연놈들이 선교할 시간에 베르누이의 정리를 공부했다면 이라고 언급한 부분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유체역학 가지고 개드립을 치니까 개드립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교훈을 주려는 것 같은데, 양력의 핵심은 압력 차이입니다. 즉 뒤집은 상태에선 평평한 부분이 위로 오고 유선형이 아래로 가니 양력이 아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플랩을 사용하면 날개의 모양이 바뀌면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조절한 받음각을 통해 뒤집힌 비행기도 위로 뜰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비행기의 경우 상하의 압력을 뒤바꿀 정도로 플랩의 운용폭이 넓지 않으며 날개가 뒤집힌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배면 비행이 불가능하지만, 전투기의 경우 여름 특강 수영교실에서 배영을 배워왔기 때문에 배면 비행이 가능하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인적 자원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학습하는 자세를 잊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대답을 어떻게 해도 지뢰밭인데 이거. 최저임금의 경우 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므로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친게임 산업 정책을 펼치겠다 말했지만 셧다운제는 폐지는커녕 더 규제를 늘리겠다고 말하는 중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심의 모니터링팀에 경력 단절 여성만 채용하는가 하면 얼마 전엔 비영리 게임에 심의비를 받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죠. 물론 거센 반발을 맞고 재논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밝혔듯이 저는 강직성 척추염과 성인 ADHD를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병 모두 단기간에 치료가 어렵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으로 방문해 상담료, 주사비 약값이 25만원씩 나옵니다. 1년이면 숨만 쉬어도 100만원이 필요한 셈이죠. 문재인 케어가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말에 이런 병원비 절감을 기대했지만, 공개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환자인 제가 봐도 너무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HTTPS 차단을 통한 인터넷 검열.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일단 이 두 가지 대한민국 헌법과 상반되는 데다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지켜지지 않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받는 규제입니다. 즉 도입 목적부터 공감하기 어려운데 VPN은 고사하고 DPI 차단만 해도 쉽게 뚫리는 구조라 실효성 역시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악용될 가능성마저 상당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론 가장 크게 실망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당선 전에는 인터넷 검열국가 오명을 벗겠다며 목소리를 높이신 것과는 상반된 행보죠. 제가 투표하는 이유는 뽑힌 후보가 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혹은 진보 진영이라 이런 건 제 관심 밖의 문제예요. 뽑기 전엔 큰 기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공약 내용이 제 구미를 당길 만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약이 이행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진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완전 나가린다. 이 정도면 선방했나? 아마 이런 질문도 인랑 리뷰에서는 빨갱이, 공장 리뷰에서는 일배충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애정을 받으며 정치적인 소재를 언급하길 꺼리지 않는 제 스타일 때문일 텐데, 물론 어디까지나 영화와 게임 채널이기 때문에 특정한 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치 노선을 타진 않을 것이고, 최소한 리뷰를 보며 진보, 보수의 성향에 따라 보기 불편할 정도는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상한제, WHO 게임 중독 같은 문화와 직접 맞닿은 정치적 안건이나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영화를 리뷰하길 굳이 꺼려하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뭐가 문제고 현 상황이 어떤지는 알아야지. 문화 콘텐츠만 즐길 거니까 정치 얘긴 전혀 하면 안 된다며 터부시하는 건 오미나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격이라 생각하니까요. 질문 2개에 몇 분을 쓴 거야 지금. 추천 많이 받은 순서부터 쭈루룩 읽어가겠습니다. 팬티 색상과 모양에 대해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팬티는 박서 브리프만 있습니다. 사각과 삼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은 것은 붉은색 바탕에 시어핀스키 삼각형 안에 곰돌이의 실루엣이 들어있는 제품이네요. 본인이 인정하는 명작 5가지. 알프레드 히치콕 현기증.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이걸 꼽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석 같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플롯, 전개, 의상, 연기, 소품 배치, 카메라 구도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작품이에요. 취향을 배제했을 때 가장 모범적인 영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958년 작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타일리시하고 또한 촘촘합니다.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는 작품이지만 그렇다고 대중이 보기에 지루할 작품도 아닙니다. 특유의 현기증 기법으로 유명한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게 CG가 아니라 순수히 촬영 기술로 만들어진 화면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많은 면에서 우수한 작품이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각 효과 면에선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 영화를 만들어진 시기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시각 효과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만큼 감상을 크게 해치지는 않으므로 꼭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탠리 큐브릭, 시계 테어 브랜지. 스탠리 큐브릭 하면 국내에선 아무래도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등장했던 샤이닝이 더 유명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시계 테어 오렌지가 훨씬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 미디어의 힘을 이용하는 루드비코 요법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사실상 제가 미디어의 화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질하는 국가부도의 날이나 걸캅스 같은 작품에 유독 과민한 불호를 표하는 이유가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본 덕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리뷰의 기준점 중 하나를 세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라 모든 분들께 권할 만한 작품은 아닙니다만 폭력적인 묘사에 내성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유진이, 서유쌍기. 앞서 클래식으로 손꼽히는 고전 명작들에 비해서 좀 색다른 선택이죠. 제가 웃기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가장 선호하는 장르가 코미디인데 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주성치의 작품들입니다. 최근 개봉했던 극한 직업을 추억에 잠겨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영화의 많은 부분에서 주성치 영화의 화법을 따왔기 때문인데요. 물론 주성치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로컬리즘, 홍콩의 지역색이므로 벤치마크했다고 해서 극한 직업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주성치가 직접 감독한 영화들도 좋아합니다만 소위 웃음과 감동을 넘어 진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으론 역시 서유쌍기가 기억에 남네요. 특히 연기에 올인한 덕분인지 장난기와 애절함을 녹아는 손오공 파트의 연기가 너무 인상에 남아서 유진이 감독이 만들거나 주성치가 제작과 연출에 참여한 서유기 시리즈가 몇 편도 나왔지만 주성치 주연의 공백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미셸 공드리, 이터널 선샤인. 주성치와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인 짐 캐리가 출연한 작품입니다. 시계 테어 오렌지가 제가 미디어를 보는 시선을 바꾼 영화였다면 이터널 선샤인은 제가 사랑을 보는 시선을 바꾼 영화입니다. 고등학교 때 봤던 작품이라 처음엔 저게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연애와 이별을 겪을수록 점점 더 와닿았던 작품이죠. 난해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친절한 장치들이 꽤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스포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만 꼽자면 클레멘타인의 머리색 같은 걸 들 수 있겠네요. 이터널 선샤인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공허한 재벌 내지는 CEO와 그런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설정은 평범한데 내 주변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미인간의 로맨틱 코미디에선 찾아볼 수 없는 조금 더 짠내나지만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데미안 셔젤, 라라랜드. 저는 제가 뮤지컬 영화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뮤지컬 영화 특유의 갑자기 분위기 댄스 타임이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라라랜드를 보고 뮤지컬 영화가 싫은 게 아니라 그동안 본 뮤지컬 영화가 못 만들었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사와 연기로는 전해지지 않았을 감성이 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고 어떤 곡이 어떤 장면에 다시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면 장면의 의도가 더 확실히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마지막의 에필로그는 두 주인공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지만 100마디 말보다 더 절절히 그들의 심정을 전달해줬죠.
미야자키 하야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자료 화면이 없는 번외편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미려한 작화와 그만큼이나 뛰어난 소품 배치와 캐릭터 분배, 우화적 구성을 띠며 뚜렷한 주제의식이 느껴지지만 관객에게 강요하기보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며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의 완결성.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란 수식어에 이보다 적합한 작품은 없습니다. 최근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게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1위를 내주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작화의 참신함만은 인정하지만 이야기의 완성도는 비교조차 민망한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은 특성상 상상하는 대로 그려낼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자유도가 너무 높다 보니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영화가 재현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일 것 같네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기준은 감독이 전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냐가 첫째, 그걸 관객에게 잘 와닿게 표현했느냐가 둘째입니다. 전하고 싶은 게 꼭 메시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액션을 보여주겠다거나 코미디여도 좋고 히치콕처럼 그냥 니들이 비명 지르는 걸 듣고 싶다 해도 좋습니다. 사실 첫 번째야 그놈의 짬뽕 웰메이드만 아니면 많은 영화들이 갖추는 기본 소양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그 주제를 러닝타임 안에 얼마나 잘 표현했냐죠. 예를 들어 저는 명작 5개 안에 라라랜드를 꼽았고 위플래시에도 10점을 줄 만큼 데미안 쇼젤 감독을 좋아하지만 퍼스트맨만은 싫어합니다. 잘 만들었다는 사실은 절대 부정하지 않겠지만 영화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리얼해도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는데 유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느라 오히려 영화의 장점을 까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면과 소리는 리얼하고 주인공은 시종일관 진지하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가 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연출이 심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영화인데 피도 거의 안 튀고 대사도 적은 덩케르크는 재밌게 봤으니까요. 퍼스트맨은 계속해서 새로운 갈등이 등장함에도 주인공이 똥마려운 표정으로 고민하는 장면만 반복됩니다. 결국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가 왜 달에 가야 했는가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애국심에서 비롯되었는지 죽은 동료들의 유지를 이으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쉬웠는지 딱 잘라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막연한 단서만으로 관객이 추측해야 할 뿐이죠. 위플래시와 라라랜드의 경우 아주 뚜렷하게 표현했고 와닿았죠. 그 전달력이 데미안 쇼젤 감독의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선 다큐스러움을 추구하다 전달력을 잃어버린 포스트맨에겐 애정이 안 생깁니다.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지만 1부는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